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진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뭐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것이 왔다 갔다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하고 스터디 시작할까 합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바빠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약간 버리버리한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여름이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왔는지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빨리 뭔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바쁜 건데 약간 제가 선택한 바쁜 거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새로운 과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새로운 학부 연구생 애들 조금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게 5명이다 보니까 이게 그 하루에 일을 1시간 하고 그 2시간 회의하고 3시간 애들 봐주고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부럽네요. 선택한 바쁨이라니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남원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일상은 또 일상처럼 흘러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하는 건 네. 없는데 마음은 급하고 되는 건 없고 일상은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번 주에 다카수 때 나눴던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수, 네. 가수 요즘 못 듣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배동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계속 똑같이 바빠가지고요. 저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문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징계서 끝나고 말씀 나눴던 거 문제 좀, 네, 올렸는데, 빨리 올렸나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병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고요. 말씀드릴 게 딱히 없네요. 네네. 혹시 그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김동규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인사말 나눠주실 수 네,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그 이전 강의들 완전히 다 팔로우하지 못했고 어디냐? 통계 암호 이쪽까지는 뭐 어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뭐 채팅 나누시는 거나 이전 레코드 보면서 좀 재밌어 보이겠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음,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고 네, 좀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데이터 쪽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떻게 뭐랄까 취미라면 취미, 생업이라면 생업으로 그냥 공부하고 있는 모임이고요. 전문적인 수학 모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했는데 오늘 뭐 나눠주실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별로 한 꼭지씩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거 괜찮으신가요? 김남원 선생님 혹시 노트 보셨어요? 네, 보고 좀 제 생각을 조금 적긴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거 뭐야? 같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뭐 잘 알지를 못해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일단은 저도 공부를 할 겸 그냥 좀 따라 쓸 부분 따라 쓰고 제가 따라 쓰다가 그냥 이 부분은 조금 재밌겠다 하는 부분을 조금 그냥 봤던 거를 그냥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선형대 수학을 봤었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는 뭔가 친숙하면서도 되게 낯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미적분학의 레벨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공간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우선에서는 일단 벡터 공간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벡터 간의 덧셈, 그리고는 스칼라 곱이 잘 정의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항상 벡터 공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거를 되게 쉽게 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당연하게 내적이 다 프로덕트로 주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벡터 공간의 의미 자체를 좀 잊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다카소 시간에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벡터 공간인데 다른데 왜 같지? 약간 이런 거에 좀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 공간의 정의 자체가 이제 위에 잘 정의된 두 연산의 결과가 다시금 예, 다시 Rn 다시 자기 자신의 벡터 공간에 속하는 구조를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이너 프로덕트 부분인데요. 뭐 내용은 다 이제 저희가 이전까지 잘 봐왔고 했던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고요.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최축에 나타내는 건 고등학생 때부터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이제 원해방정식을 이렇게 기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이라는 집합을 어떻게 잘 모아서 우리가 이게 원이야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순서쌍을 모은 다음에 그 순서쌍이 단위원을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반지름이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거를 모으자. 그러면은 이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똑같이 벡터로 적으면은 똑같이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길이가 1이니까 얘는 원래 제곱인데 어차피 1은 제곱을 해도 1이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저는 일단 들었던 생각은 원을 이제 저희가 어떤 공간에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게 내적이 잘 정해져 있어야 원이라는 거를 모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에 유리수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유리수 집합에서도 이게 원이 잘 정의가 될까? 좀 이런 거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생각이라보단 약간 감상 같은데 되게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냥 왜 이 벡터 스페이스가 다변수 미적분학 첫 시간에 나오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 이유, 김남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 보면은 그 실수 체계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 실수 체계 쪽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벡터 스페이스 정의하고 막 이런 것도 봤을 때 결국은 그 껍데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실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경험을 조금 공유해드리면, 학원에서 이제 고등수학을 이제 중학생 애들이 선행을 나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함수라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함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썼던 애들인데, 뭐 1대 대응이니, 뭐 역함수가 존재하니, 뭐 정의역이니, 공역이니 이런 거 하니까, 이딴 거 대체 왜 하냐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실수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외워서 막 쓰고 했는데 그게 뭐 실수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벡터 공간이어도 안 되고 내적이 정해져야 되고 이게 참 왜 하는지 모르겠으면서도 참 신기하면서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레 써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던 게 이제 3,4가 이제 중심 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원을 모은다고 했을 때
요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썼었는데 얘도 요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게. 근데 뒤에서 그 배동성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예제들을 보면 뭐 이제 점하고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점을 있는 벡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한 점에서 한 점을 빼면은 이렇게 벡터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당연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4라는 점을 찍고 그리고 다른 그 길이로 만들고 싶은 점을 찍고 여기서 원을 만들면 그게 이게 원을 만들 수 있겠다가 당연해 보였고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진 않아서 요거를 먼저 좀 이렇게 분해를 해봤어요. 이것도 어쨌든 그 길이를 재는 거니까 투놈을 보는 걸 텐데 이 투놈을 이런 식으로 뜯어보면 아 이거 결국에는 이런 두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투놈이겠구나 해서 원이라는 게 내적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구나. 그 원을 봤을 때는 그냥 항상 원이라고만 생각했지 거리 개념으로서는 좀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내적이 주어져야 원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네. 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다항식 가지고 그 원을 표현하던 거를 벡터를 사용해서 해본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사실 정확하게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은 드는 것 같아요. 요게 요 순서쌍이라는 게 결국에는 벡터잖아요. 벡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정확히 같은 게 아닐까? 근데 벡터로서 보는 관점이 조금 저는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같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뭔가 표현만 다르지 애초에는 본질은 같은 걸 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 원이라는 것도 한 점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점들의 모임, 집합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네. 그 거리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마름모 지금 우리가 보는 실수 평면에서 마름모라든지 사각형 모양도 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매트릭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따로 해봤습니다. 네, 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절, 절, 시점을 이제, 네. 예, 절대값을 거리로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름모 모양이 나오죠. 네. 그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그 시점을 다 영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점이 종점이 되고, 그 종점에 시점을 0으로 했을 때는 그 같은 표현으로 그냥 벡터나 점이나 같아지는 것 같고, 그 뭐 벡터 공간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잉여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 저는 그 벡터가 우리가 음, 그 그 몇 가지 벡터는 그 시점을 영영으로 당겼을 때 똑같은 놈들은 다 같은 벡터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00에서 11 가는 거나 11에서 2 가는 거나 그거 다 같게 하는데 우리 같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의미로 같은지가 다 같다고 할 때 다 의미가 다른 것처럼 뭔가 종점 우리 벡터 지금 자꾸 연산하는 것처럼 그 종점에서 시점을 뺐을 때 그 값이 다 같은 놈들을 그냥 잉여류처럼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다 같다고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점하고 벡터는 어,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 네, 그 쓰리블루 원 브라운의 그 선형대 수학 초반 영상인가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벡터를 처음에 화살표로 표현했나? 점으로 표현하다가 화살표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막 점으로 찍다가 근데 이건 사실 화살표로 봐도 됨.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물리학에서의 벡터나 수학에서의 벡터, 뭐 데이터에서의 벡터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특정 물리학의 분야에서는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다루는 수학에서는 네, 원점을 방금 강배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크기의 벡터, 약간 이런 것들은 다 같게 묶지 않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약간 물리학에서 그러면 시점을 좀 바꿀 때는 또 다른 구조로서 같다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네, 조금 전에 그 왜 유리수일 때 네,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무리수를 뺀 직선을 생각하는 거랑 같을까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유리수로 갔을 때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그걸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아서 자연수라면을 가면은, 만약에 자연수라고 치면은 이렇게 XY 축이 상반에만 있는 요런 것만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 점하고 여기 점밖에, 이게 두 개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거리가 1인 점을 찾으라고 하면 X축 위에 네. X절편하고 Y절편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수로 확장을 하면 점이 네 개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걸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 음, 네, 제 제- 어, 거기에만 맞으면 뭐 벡터에 약간 추상적으로 정의할 때 뭐 이거 공리래 정의들만 만족하면 벡터로 부른다 이런 것처럼 원도 뭐 정의만 만족하면 뭐 장땡이니까 그것도 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저는 어, 이제 조금 그 네,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그 생각하는데 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자유로운 그 생각에는 되게 방해가 많이 되는 거를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뭐 직장인으로서 훈련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까 얘기하신 그 질문을 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제가 그 다른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게 그러면은 그 점점이 빠진 놈을 직선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는 조금 명확하게 더 조금 아니라는 쪽으로 답이 저는 금방 되거든요. 그 직선이라는 거는 뭔가 그 직선이라는 걸 그게 공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빠짐없이 꽉 차 있을 때만 저희가 직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빠지면 예를 들어 이가 빠진 놈을 이제 곤란해질 때는 이제 뭐 면적을 구한다거나 어느 점에서의 또 접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거기에는 실수 공리를 아예 딱 전제하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원도 그 질문이 같다면 원도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좀 빡빡하게 해석이 되네요. 음, 그러니까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어떤 직선처럼 이렇게 뻥 뚫린 데가 없어야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실까요? 어, 예, 예,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원,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원이라고 하면 저는 강병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원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저희가 그렇죠. 말하는 통상적인 동그라미라고 하면 하나의 그 선으로 완전히 말려 있는 하나의 그냥 구체가 아니라 그냥 원이잖아요. 원. 그냥 말 그대로 원이잖아요. 그 원은 진짜 실수처럼 꽉 차 있는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게 컴팩트하다고 하나요? 뭐 수학적인 용어가 완비성, 조밀성. 네, 완비성이죠. 실수의 완비성 막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본다면 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완비적인 그 기하적인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부터의 거리에 똑같은 매그니튜드를 갖는
벡터의 집합으로 정의를 한다면 또 다르게 볼 수 그러니까 이 두 원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제가 왜냐하면 또 그거를 원을 걔를 빠진 놈을 원으로 보면 그 원 안에 걔네가 또 공간이 되잖아요. 그 원 안에 점들이. 근데 그 원 안에 점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연산에 닫혀 있지 않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전 같은 연산. 저희가 배운 그 회전 행렬.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그 회전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회전 연산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한 점만 빠지면 그 연산 안에서 닫혀 있지 않으니까 군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호라는 훌륭한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호하고 원하고도 구분이 안 되고 전 되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저 제자들한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확장을 시간 하면 좋은데 저는 약간 이런 거에서 좀 빡빡하고 좀 보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 지금 저는 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네, 수학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다를 그 것이고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했던 이유가 처음에 이제 생각이 든 게 단순히 원의 정의를 넘어서서 일단 제가 만약에 글을 쓰거나 뭐 수학적으로 뭔가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원이라는 대상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벡터 공간이 주어져야겠고 그 다음에 내적이 주어져야겠는데 내적만 주어지면 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가 제 원래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음, 여기서 무언가 더 필요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원을 기술하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원조차도 기술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수나 자연수의 경우에는 일단 스칼라 곱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나눗셈이 일단은 안 될까 역원이 안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병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좀, 그러면 유리수 집합에서는 그게 될까? 좀 더 깊어지는 생각이 이어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원에 대해,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조금 그냥 약간 딴 생각을 해봤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원에서는 그러면 자연수 집합이나 정수 집합은 뭐 한정이 돼 있는 건 알겠는데 유리수가 무수히 많을까? 라는 그냥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유리수로 만족하는 애들이 무수히 많을까? 무리수는 무수히 많은 건 알겠는데 근데 유리수가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유를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물리학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 위치 벡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뭐 벡터 위치 벡터 이걸 이제 공간상에서의 벡터를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학에서는 어 관성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물리 법칙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뭐 3m/s로 간다. 근데 원점에 있는 관찰자랑 뭐 3,0에 있는 관찰자랑 그 속도가 다르게 되면 물리 법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 벡터를 그렇게 시점을 빼는, 그러니까 중점에서 시점을 빼게 되면 시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네, 위치 벡터를 정의를 하면 물리 법칙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원점이 시점인 애들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평면에 있는 점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거에서 원하고 직선하고는
그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원을 이렇게 원의 아래점을 직선 위에 접하게 만들고 그 원 맨 위에 꼭대기에서 그 정사형 시킨다고 생각하면 원 위에 점 하나가 직선 위에 무한 직선 위에 점 하나로 1대1 대응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어제 복수 해석 시간에서 한 거거든요. 약간 그 그림 네. 그림이 근데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복수 해석 시간에 나온 그 사형기하를 이제 교수님 사용기야.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오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전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인이랑 직선이랑 언제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같은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누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날 하시는 말이 어느 관점에서 같냐, 어느 관점에서 다르냐 이게 또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것도 뭐가 어디 관점에서 같게 볼 거냐 이게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지 그다음 내용 말 대화가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입니다. 도대체 같다는 건 무엇인지 언제나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구체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필요 조건은 이제 벡터 간의 덧셈이 정의되고 그리고 스칼라 곱이 정의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모든 벡터 공간을 이제 거리를 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든 내적 있는 공간은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확신에 차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는 또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이제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지면 그게 다 프로덕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트릭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좀 그런 척도로서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과 같은 어떤 등거리의 개념, 거리의 개념을 주어진 어떤 특수한 대상들을 모으려는 시도를 하려면 이게 거리 개념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적이 참 중요한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요거 맞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내적이 있으면 왜 벡터 공간일까요? 그러니까 알듯 말듯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어, 그러니까 알 것도 같은데 왜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답을 못 드리고 물음표를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물어보니까 왜지? 말하고 있는. 저도 딱 그 심정이었거든요. 일단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왜지라고 하면은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은. 네.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정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자연수에다가 그 여고원이랑 뭐 곱하기 뭐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유리수로 뭐 확장되거나 이런 것처럼 그 벡터 공간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내적이라는 걸 추가로 확장팩처럼 부여해 줬을 때 내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면 내적 공간이면 벡터 공간인 건 맞는데 벡터 공간이면 내적 공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채팅창에 하나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포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지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해서 저희가 했던 요 내적 연산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그젠플도 하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4라는 V 벡터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4,0의 U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요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벡터의 내적 값은 그냥 3하고 4하고 곱해서 12가 나오고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요꼴로 쓸 수 있으니까 V의 미리 놈과 U의 놈을 재서 그걸로 얘를 나눠주면은 코사인 T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를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T의 각도를 설명하려면 이 코사인의 아크를 씌워서 이제 양변의 아크를 씌워주면은 얘는 털어지고 여기에 아크 코사인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t를 구하라고 할 때 정확한 값을 계산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정도 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 다음 부분은 벡터 공간의 성질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내적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네, 요거는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 앞뒤가 바뀌어도 결국에는 값 자체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 A.B랑 B.A랑 같은 거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코사인 T의 주기성 때문에 그 상한과 하한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요거를 좀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정도 와서 이제 내적으로 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혹시 기억이 나시면 네, 기억이 나시면 그 아이젠 벡터를 그 찾을 수가 있어서 그 아이젠 벡터 축으로 이게 회전을 직교하는 거를 찾아서 회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저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부분에 좀 생각이 났었어서 이게 내적을 하면은 내적의 결과로 요 텀이 얻어지는데 만약에 U가 이게 유닛 벡터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2분의 루트 3하고 2분의 1은 그 길이를 구하면 1이 되니까 얘는 유닛 벡터라고 볼 수 있고 이 유닛 벡터와 이 V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내적을 한 결과가 정확히 있게 되니까 이거는 1이 되니까 사라지면은 정확하게 요 값이 얻어지는데 이 값은 이제 저희가 코사인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요 L에서 코사인 T를 해주면 정확하게 이 X 부분이 L 코사인 T가 되는 거를 좀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요 벡터를 유닛 벡터에 내적을 하면 요 방향의 성분을 딱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V하고 유닛 벡터와의 내적의 결과는 U 방향으로 V가 얼만큼 성분을 가졌는지만 딱 꺼낼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제가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 U1은 이렇게 정의된 길이가 1인 유닛 벡터고요. 그리고 U2는 이렇게 정의된 얘도 길이가 1인 유닛 벡터고요. 그래서 둘을 각각 V를 각각 내적을 해주면 얘는 U2 방향으로 V가 가진 성분을 꺼내주고 얘는 U1 방향으로 V가 가진 성분을 딱 꺼내주니까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정확하게 내적의 값이죠. 그리고 이렇게 U를 적어준 이유는 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U1 방향의 성분을 꺼내서 U2 방향의 성분을 꺼내서 얘 두 개를 다시 더하면은 V 벡터가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그 방향의 성분만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좀 연산이 귀찮긴 한데 연산을 해보면 실제로 V 벡터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좀 당연하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뒤에 부분에서도 프로젝션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프로젝션을 얘를 갖다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닛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그 방향의 성분만 꺼내진다는 게 이제 저번 주에 다카수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나눴던
풀이의 급수랑도 이어지는 결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은 삼각부등식 부분이고요. 이것도 뭐 그림을 그려도 요 길이가 얘에 더한 거를 넘을 순 없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얘가 같아지는 경우는 완전히 평행한 일직선이 되는 경우만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얘도 쉽게 증명으로 이 두 개가 내적이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같다는 걸 보이므로 요거 두 개하고 요 텀으로 쪼개지는 걸 보면은 얘는 작아질 수밖에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쉽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교성을 얘기할 때 요게 90도가 된다는 뜻은 코사인 t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코사인 t가 0이 된다는 뜻은 내적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평행한다는 거는 코사인 t가 1이라는 뜻이고, 내적의 결과가 코사인 t는 1로 사라지고 각각의 성분의 길이를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된다. 이런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제 프로젝션 of B onto A 요거인 것 같아요. 프로젝션 부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네, 평행의 정의가 네. 그 혹시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인 거는 평행하다고 안 하나요? 그런 어떤 뭐 안티 뭐 있나요 따로? 평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수배, 스칼라 배만 해서 같은 벡터를 음,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음. 네, 평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없이 그냥 노트에 적혔던 걸 따라와서 그런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션으로 넘어오면은 이 부분이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코사인 t가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고, 어, 이 부분은 넘어가서 일단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B 벡터를 정확하게 A 벡터에 정사형을 시키는 게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일전에 선형대 수학을 할 때도 그 배동성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렸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프로젝션 하는 거 할 때마다 뭔진 알겠다. 근데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맨날 까먹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기억을 다 하시는지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내적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는 좀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요런 꼴로 저는 외우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안 외워지거든요. A가 4개, B가 하나, 그냥 좀 되게 어색했는데,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래는 A의 투놈이 되고 위에는 내적이 그대로 있으면 얘는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얘는 A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고, 얘는 아까 말했던 정사형 시키는 부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얘는 유닛 벡터가 되고 앞에 부분이 내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A 부분이 사라지면 얘는 정확하게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코사인 t를 해서 이 부분의 길이를 딱 꺼낸 값이 돼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외우지 않아도 되게 당연해 보이는, 얘는 벡터고 얘는 그 유닛 벡터에 정사형 시킨 그 부분이 돼서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B 벡터를 A 방향의 유닛 벡터에 내적을 하면은 그 방향의 비성분만 딱 꺼내줘야 되는 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뒤에 부분은 그냥 그쪽 방향의 유닛 벡터만 곱해준 거고요. 그럼 얘를 내적을 하면은 요게 내적인데 그냥 조금 더 내적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좀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두 개를 각각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형태일 것이고, 그리고 밑에 스칼라는 어차피 급수에서 이제 인덱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얘가 빠져나오고 여기 아래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다시 합쳐지고 위에는 그대로 요 내적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당연스러운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당연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유닛 벡터에 내적을 하면은 그쪽 방향의 성분만 꺼내진다라는 개념을 알고 가니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강의 부분은 좀 내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적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를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음, 네, 오늘 그 강의 노트 내용은 이 정도로 네,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세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외적이 없었나요? 네, 외적은 둘째 주. 이번 주에 없을 거예요. 그거 언제쯤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저는 문제는 딱 하나만 그 같이 보고 싶은 게 요 F번이었거든요. 이제 요 그 3차원 평면, 3차원 위에 그려진 어떤 평행사변형 평면이 있어서 그 평면을 XY축 방향으로 정사형, YZ축 방향으로 정사형, ZX축 방향으로 정사형 시켜서 정사형 시킨 공간에서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요 F 문제였는데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갔고, 얘도 저는 정확하게 딱 내적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 방향의,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 요 V 벡터를 제가 얘를 V로 놨고 얘를 U로 놔서 요 벡터들을 이렇게 단위 벡터에 내적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정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형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YZ 플레인에도 이런 식으로 내적을 통해서 정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얘도 JK 부분으로 정사형을 똑같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거 정사형 시키고 나서는 그냥 외적을 하면은 그 부피 구하는 거는 큰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저는 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F번을 되게 재밌게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네, 아, 네, 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XY 플레인이면 Z가 빵이니까 그냥 Z 다 빵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또, 근데,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근데, 뭐죠? 제가 문제 공유만 해놓고, 제가 정신없어서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감. 네, 문제만 뽑아왔는데, 그냥 쭉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52번부터 이것이 해보면, 말로만 듣던 라이브 해설 강의군요. 라이브,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보면, 유닛 벡터를 찾는데, A라는 벡터와 이제 BC 평면에, 그러니까 BC 평면에 있는데, A와 수직인 유닛 벡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BC 평면을 대충 그려놓고, 이게 이제 BC 평면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면 그냥 시점은 대충 원점으로 맞추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C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 벡터를 다른 색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BC와 BC 평면에 속하는 이제 A와 수직인 이제 벡터를 찾아야 되니까 그 BC 평면에 속하려면 그리고 A의 수직이려면 BC의 수직인 이제 노멀 벡터를 이제 찾으면 얘네 둘이 내적을 하면 요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았고요. 그래서 외적 그렇죠. 얘네들이 외적을 해야죠. 근데 외적이 다음 시간인데 제가 외적 문제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네, 어떡하죠? 일단 그냥 해볼까요? 그냥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BC를 외적을 하면 1, 2, 1, 1 요거를 쓴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1, 2,
1, 그 다음에 얘 다시 한번 1 이렇게 쓴 거고 저는 이제 외적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1, 1, 마이너스 2, 1 해가지고 이제 여기 I, J, K, I 적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곱해서 빼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 빼기 1 하고 I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 빼기 2니까 더하기 2 해서 J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 빼기 2 K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노멀 벡터가 될 거고요. 노멀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 벡터가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어, 얘를 양수로 할게요. 그냥 뭐 어차피 상관은 없으니까 5i 빼기 3j 더하기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또 외적을 하면 되니까 a가 2 빼기 1, 1, 2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5 빼기 3, 1, 5 이렇게 써놓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니까 아이고 2i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j 이렇게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빼기 k죠. 이렇게 돼서 근데 얘가 크기가 루트 제곱 더하면 되니까 루트 14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4분의 1을 딱 해주면 우리가 찾는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제가 잘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를 바빠서 그냥 보고서 차로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벡터의 이미지와 공간이 머릿속에서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이제 기하 벡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저희 때는 이제 네 벡터 부분이 다 공간 벡터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능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익숙해서 아마 네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차원이 올라가면 조금 힘들고요. 3차원에서는 좀 단순한 그림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음. 평면이나 이런 거 놓여 있고 이렇게 되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잡설인데 저 지난주에 그냥 뭐죠? 차 갈 때 이제 라디오처럼 유튜브 켜놓거든요. 가끔 그냥 소리만 들으려고. 근데 되게 충격적인 클립을 하나 봤어요. 작년 수능을 국영수를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푸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 서울대 수리과학고 교수님 한 분 빼고 평균이 55점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수능은 얼마나 궤랄해져 있는 것인지 막 그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께서는 계산 문제 한 문제 딱 틀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어, 시간을 제거하나요? 네? 예, 시간을 제거했나요? 수능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풀었는데 아, 한 문제 틀리셨는데 수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쏟아부은 평생의 수학 공부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잡설인데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게 그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여러 개들을 보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뭐 경제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시험이란 범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쌓아 나가서 뭐를 할 거야.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약간 P면 Q이다. 그럼 not Q면 not P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학 문제를 이렇게 자꾸 해서 변형해서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P면 Q이다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다 보면은 not Q면 not P다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낫퀴면 낫피다를 이미 둘 다 외워버리고 있으면 낫퀴면 당연히 낫피지로 가는데 피면 퀴다만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면 퀴니까 낫퀴면 낫피인가? 아니 피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데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들고 그게 참 시험이랑 범주랑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저도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시험이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펜 없이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얘는 솔직히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네, 단순해서 코오디네이트 D 얘를 찾아라 라는데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제 D를 찾으면 되고요. 계산까지 다 해볼까요? 계산을 이거 해보고 근데 저는 그 A 그 B에서 A로 가는 벡터랑 B에서 C 가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냥 그 벡터 덧셈을 해서 아, D를 네네네. 네, 그래도 됩니다. 벡터로 하면, 그래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치면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쓰면 되고요. 그냥 벡터로 풀겠다.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면 이 벡터 나오니까 걔로 해도 되고요.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A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B는, 음, 요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가 있어서 내적을 하면 코사인 값이 나오니까 내적을 해서 이제 AB 잠시만요. 이걸로 2번은 AB 그 다음에 BC, CB CB분의 AB 내적 CB 요걸 해가지고 코사인 값을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프로젝션 오브 BA onto BC니까 BA 요 벡터를 BA죠. BA 요 벡터를 요 벡터에다가 벡터 프로젝션을 해라 라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코사인 아까 그 김나무 선생님 발표를 잘 해주셨던 것 같이 그 식을 써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A A, B, CB로 했네요. BA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도 외우고 있지 않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BA 내적 BC를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BA BC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BC 코사인 세타만 필요하죠. 그래서 BA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근데 BC의 BC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얘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BC 분모가 BA, 네네네. 아, 네. 제가 이게 알파벳이 A씨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요걸 잘못했는데 네. 요게 필요하니까 요렇게 네. BC 제곱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C번이었고 D번은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요. 요 넓이는 그냥 외적으로 해서 외적에 AB 이렇게 크로스 BC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요 넓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적이 AB 크로스 BC를 하면 AB, BC 제가 지금 기호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튼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안 보이죠?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적을 해서 그냥 크기를 구해주면 되고요. 어디까지 했죠?
2번을 해야 되죠. 얘가 D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플레인을 구해라. 그러니까 또 BA와 방금 이제 외적을 한 걸 사용을 하면 얘가 이제 노멀 벡터가 되니까 노멀 벡터 내적 어떤 뭐 X 벡터를 하는데 이 X 벡터는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여기 X 벡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X 벡터를 얘를 이제 X, Y, Z라고 하고 이 평면이 B점을 지나기 때문에 B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X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해서 그럼 얘를 구해야겠네요. AB 외적을 계산하기 좀 귀찮은데 일단은 잠시만요. 외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1, 마이너스 5, 1이죠. 여기 B에서 A를 뺀 거고요. A에서 B를 뺀 거고요.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잠시만요. 실수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서 실수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1, 마이너스 1, 5, 1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면 0, 2, 4,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하면 2고 저는 얘가 양수인 게 편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노멀 벡터야 뭐 그 수직인 방향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2를 나누고 7i, 2j, k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얘를 노멀 벡터로 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b가 x 빼기 1 이렇게 하는 게 i 더하기 yj 더하기 z 더하기 1 k니까 얘랑 내적하면 얘랑 내적해서 0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d를 구했으니까 그냥 다 예를 들어서 xy 플레인이라고 치면 그냥 다 z를 빵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뭐 점들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점들을 이용해서 뭐 외적을 하든 해서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좀 코멘트보다 저는 이거 하면서 특히 63번인가요? 그 다음 거 그 내용을 보면서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해야 되는 그 팀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도 이제 좀 찾다 보니까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P차원 공간이 있으면 P-1차원의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서 거기에서의 노멀 벡터를 꺼내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그 P-1차원 초평면의 그 법선 벡터에서 그 데이터 간의 그 제일 가까운 데이터가 있는 게 요 마진이 커지는 쪽으로 하면은 이게 제일 가까운 게 멀어지니까 그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올려주신 내용이랑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그 외적을 통해서 이게 법선 벡터를 찾고 그 법선 벡터를 찾은 거로부터 이렇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닮아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소재영 선생님께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네.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재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SV에 맨날 보기만 봤지 정확히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저희 설명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른 분도 설명 그렇게 하는데 그 약간 그 마진인가 이거를 되게 넓힌다고 그 한 직선 기준으로 딱 그렇게만 설명 들어가지고 그럼 그거랑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건데 최적화 문제의 조건식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직이 되는 거기에서 각 그 넓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요런 식으로 적히는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 그 법선 방향으로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또 안에서 실제로 최적화 돌아가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사실은 고등학생 1학년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항상 해오던 건데 그 개념이 그냥 정확하게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저는 처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좀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신기해서 네, 되게 신기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니까 근데 아까 방금 이제 n 차원 공간에서 이제 n-1 차원 DIM으로 쓰겠습니다. 그 초평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초평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 2D에서 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P, Q라는 점과 어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는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PQ를 넣어서 절대값 AP, PQ, 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네,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기하를 배울 때 기하에서 이제 3D로 가면 이게 PQR이 되고 요거를 AX, BY, CZ 더하기 D는 빵 이렇게 있어서 요걸 이제 내적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D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가 왜냐면 여기 D가 또 쓰여서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이라고 하면 L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P, BQ, CR 더하기 D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돼요.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차원만 하나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만 딱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얘를 이제 n-1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평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평면 3D에서 평면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니까 3D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이 사실 무한하기 때문에 두 개로 딱 나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2D에서 직선하고 3D에서 평면하고 역할이 완전히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표현을 뭐 증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온 것도 그때도 되게 신기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금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요것도 아마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부채화에서 추상화로 네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그 관점 너무 약간 충격적인 게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선이 그 평면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이 두 공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분기점처럼 그런 역할을 한 그 관점 너무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저는 저거를 일반화해가지고 직선이든 평면이든 다 어차피 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일반화 보면 약간 하는 게 함수를 어떤 거 다 찾아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약간 분류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게 조금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류에 대해서는. 분류하려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분류하죠.
네, 대부분 그냥 이거 위아래로 그렇게 하고 설명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약간 고차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하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머신러닝도 배워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얘는 그렇고 그리고 다음 문제를 가보면 63번, 62번, 6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1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리고 L2라는 직선이 있는데 L1은 얘네를 이제 통과하는 직선이고요. 그리고 L2는 얘네를 통과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L1과 L2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서 얘가 꼭 교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딘가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안 만나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리를 재려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가 가는 그 방향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직선의 방향에 평행한 거를 이제 방향 벡터라고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가는 방향이 있고 얘가 가는 방향에 대한 벡터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거리를 잴 때 가장 짧은 거리인 수직거리를 이렇게 재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모두 다 수직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의 외적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요 평면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을 포함하는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을 잡았을 때 그 평면에 그 평면이 이 직선과도 평행이 되거든요. 평행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풀어보면 이 방향 벡터를 여기 A에서 B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2i 얼마죠? 1에서 0 빼면 더하기 j 더하기 k 이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방향 벡터가 D에서 C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i 4j 빼기 k 이렇게 돼서 얘네를 그냥 외적을 해볼게요. 2, 1, 1, 2 1,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 얼마죠? 마이너스 5i 이렇게 빼면 3j 이렇게 빼면 얼마죠? 7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평면을 그냥 지금 L1이 편해 보이니까 L1을 지나가는 평면으로 잡아서 그러면 L1 중에서도 편한 A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3y 이게 사실은 y 빼기 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7 z z 더하기 1은 빵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림은 얘를 이제 L2로 잡고 얘를 L1으로 잡고 이 알파가 L2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제가 방금 푼 거는 그냥 L1에 그러니까 L1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기서 이 직선 위의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아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3개짜리 공식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하죠? C로 해볼게요. C로 해보면 얘가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3y 더하기 7z 얼마죠? 더하기 5 더하기 7이니까 더하기 12는 빵.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되니까 루트 25, 9, 49분의
3일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요. 3,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5에 3. 계산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잠시만요. 얼마죠? 3이군요. 절대값 3. 이렇게 돼서 이제 얘 계산해보면 25, 50, 75에 8, 83분의 3.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 죄송합니다.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틀렸습니다. 네. 저도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저 계산 실수를 하거나 아무튼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저 방금 즉석에서 푼 거라서. 제가 네. 몇 문제를 그 배동훈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풀었는데 다르게 풀었는데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니까 제 풀이를 좀 봐주실래요, 그럼? 아, 네네. 그러면 선생님 풀이 한번 그거는 볼까요? 네, 그거는 어차피 비슷한 거라서 그러면 네네. 제가 화면 공유를 네,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52번 이제 외적이 편하네요. 저는 이제 외적이 아니니까 외적 없이 일단 풀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 이거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던 그 ABC를 해가지고 이거 뭐죠? 가우스 조르단 소거를 해서 보니까 세 개가 한 평면에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BC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BC가 이루는 평면이 있을 거고 A가 어디 위에 붕 떠 있는 그림을 일단은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BC를 기저 벡터로 하는 이 평면상의 그 일반 벡터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M, B와 C의 그 스칼라 곱의 컨비네이션으로 구해서 MN으로 의미를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게 이제 MN이 실수일 때 네, MN이 실수일 때의 이 평면, BC가 이루는 평면의 임의의 벡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임의의 벡터가 그 A 벡터와 수직이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적을 그 도트 프로덕트를 취했어요.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가 0인 거를 구해보니 결과가 이제 M하고 N이 같으면 수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산을 하기 위해서 MN이 가장 간단하게 1로 같을 때를 해보니까 이렇게 V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0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V 요 1일 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요런 V에 대해서 이제 구한 거고 그래서 요 유니트 벡터는 이 V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걸 검산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얘를 검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V의 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되면 요 V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m이니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게 A와 수직이면 이 반대 방향으로도 수직인 거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모두 구하라가 아니라 그냥 A 하나 구해라 였으니까 이거 했어도 틀리진 않았겠다. 그 생각까지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렇게 내적으로 풀었습니다. 60번 뭐 마찬가지로 해서 저는 그냥
여기 증가분하고 여기 증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구했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값 구했고, 네, 프로젝션도 비슷하게 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어리어 틀린 것 같아요. 에어리어. 에어리어는 저 내적으로 안 하고, 이게 저는 아직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지, 여튼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BC 곱하기 H 높이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C고 H는 BA의 사인 세타고, 근데 우리 아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그 중에 코사인이 플러스인 구간이니까 요걸 구했고, 그래서 요걸 여기로 넣어서 저는 이제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 번호는 완전히 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게 어떤, 지난주에도 제가 좀 같은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뭘 써야 맞는지를 몰라서, 일단 뭐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근데 BABC가 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1하고 T2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썼어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F번은 하다가 아까 배동성 선생님이 Z를 0으로 만드는 거기서 그렇게까지 탁 하다가 사실 저도 멈췄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더 해볼 참이고요. 63번은 아까 63번도 외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적으로 했는데, 63번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first 그 다음에 then 하면서 이 오히려 어느 정도의 그 해설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1번, 2번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AP 벡터 구하고 CD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그 n 벡터가 있으면, 요런 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다 수직인 요런 벡터를 구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n 벡터를 ABC라고 놓고, AB도 n이랑 수직이고 CD도 n이랑 수직인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ABCD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서 여기서 요거 구하고 C를 구하고 요거 대입해서 A를 B로 나타내고, 또 다시 일로 해서 C를 B로 나타내서 N을 B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B가 0일 때 519라는 벡터 하나가 정해졌고, 그래서 그 N을 107인 걸 아니까 다시 AC 일로 와서 그래서 AC하고 N하고 다시 내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사형 시키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디스턴스를 구할 때에 왜 이렇게 하면 디스턴스가 구해지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튼 문제에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2번에서 이제 그 프로젝션을 구하는 쭉 해가지고 뭐 그대로 위에서 쓴 거를 하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그대로 해가지고, 여튼간에 D 벡터는 D 벡터의 크기하고 크기가 1인 유니트 벡터로 나타낸다고 보고, 그 앞에 얘가 이제 크기니까 그 크기를 이렇게 해서 위에서 구한 것들을 다 대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4번은 63번하고 그냥 같은 문제인 거죠? 아니면 뭔가 확장 이런 건가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어요, 답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 증명 이런 건데 요거 증명하는 건데 요거 이제 어 여기서 요걸 증명하는 거니까 D가 요거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있다고 보고 하나 곱하기 1은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곱하기 1은 크기가 있는 유니트 벡터의 크기 일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요 위에 게 외적의 정의고 요 아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63번에서 그 AC 있잖아요. 네네. AC 네, 제가 해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그림 그리신 거 보면 네, AC 벡터를 저기 지금 n이라고 돼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분 AB랑 n이랑 만나는 데를 P라고 하면요. 여기요. 여기요. 네네네. 네, n하고 만나는 지점을 P라고 하면 A를 P에 맞도록 평행이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A를 얘를 A를 P에 맞도록 평행이동을 네, 하면 C는 어딘가에 가 있겠죠. 네, 근데 아까 혹시 제가 아까 그린 그림 기억하시나요? 평면으로. 네, 네, 그 CD 선분이 들어가 있는 평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평면 상에 있을 거거든요. C가 옮겨진 점이. C가 옮겨진 점이 CD 평면상에 그 AB와 평행한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평면의 법선 벡터가 n이고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C가 옮겨진 점을 Q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PQ 벡터를 n에다가 내적을 하면 Q가 아, CD랑 N이랑 만나는 그 지점으로 딱 떨어지죠. 왜냐하면 Q는 네. 그 평면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뭐죠? 그 N 벡터는 그 평면의 수선인 벡터니까 수직인 벡터니까 그럼 이제 Q 벡터가 저 CD랑 N이랑 만나는 그 지점으로 딱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죠? 디스턴스가 됩니다. 음, 그럼 그 디스턴스라는 게 지금 요만큼 거리 네네네. 근데 그림에서는 맞나요? 네네네. 근데 그게 예. 이제 3차원을 2차원에다 그려서 저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클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3번을 풀었는데 그 답은 강병수 선생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적혀져 있는 대로 그 팁을 주니까 팁대로 따라가서 그냥 답은 구해졌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그래서 좀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결로 조금은 좀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강병수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약간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나아가는 좀 무미건조한 뭔가 그냥 깜지 쓰는 좀 그런 제 식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강병수 선생님은 약간 뭔가 시를 보는 것 같이 약간 뭔가 소울이 느껴진달까? 뭔가 수학적이진 않지만 본인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뭔가 그 때깔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볼 때마다 항상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칭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울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산이 틀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네, 틀렸습니다.
63번을 네. 제가 계산이 틀린 부분을 발견해서 네, 제가 아, 틀리니까 네. 음. 아, 그럼 배동 선생님이 틀리신 거군요. 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지영 선생님 오늘 뭐 보여주실 거 있으시죠? 그 지난주에 준비하신다고 하신 게 열심히 슬랙에 올려놓으셨던데. 근데 약간 시간이 좀, 그래도 하시죠? 네, 뭐 시간 쫓기는 거 아니니까 같이 하시죠. 뭔가 되게 거대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좀 약간 사람들 약간 뒤통수 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논리 따라가보다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제 뒤통수 좀 치는 느낌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화면이,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화면 잘 보여.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쓰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약간 벡터가 어떻게 쓰는 거고 알겠는데, 실제로 쓰이는지 알아야 내가 저걸 보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는 여러 개 좀 리스트업했었는데, 그게 분량 조절하고 조금 이게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두 개만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이미지 사진이랑 지금 챗 GPT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하는 언어는 숫자고 뭐고 순서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약간 그거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간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방금 보신 것 같이 이렇게 그리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0,0 그러니까 가로가 W고 세로가 H라고 하면 0,0부터 0,W 지금 이게 세로가 0, H,0 H,0에서 H,W로 이거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배열로 행렬로 표현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아는 행렬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미 좀 벡터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은 미적분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보면 어떻겠냐 라고 했을 때 이 fxi 그러니까 이 두 인덱스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이 이 앞선 얘가 된다. 뭐 0,0인 i, j 저는 이거 어떻게 봤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랑 것도 사실은 이거 x, y, z인 3차원에서 그 x, y 값마다 그거에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 값이 있어가지고 이미지도 알고 보니 이런 벡터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이상한 구불구불한 평면도 볼 수 있겠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골 때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이 약간 있어가지고 엣지 디섹션이라고 이렇게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에 있는 선 같은 걸 찾아내는 걸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어, 그래서 이거 좀 그림 소발 필터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좀 제일 쉬운 방법이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미지를 좀 너무 간략하지만 좀 그려봤는데 지금 이게 한 줄만 딱 봤을 때 검은색은 0, 이거 사람 얼굴 피부색은 125고 이거 눈이나 코 같은 애들 255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 줄만 딱 떼온다고 하면 이렇게 이거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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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1, 1, 2, 5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내적을 통해서 이렇게 샥샥샥 해주면은 뭐시 값이 나올 건데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이러한 직선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좁은 예제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한 예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0 계속 있다가 어쩌다 1 한 번 나오고 0 계속 쭉 가다가 어쩌다 1 한 번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벨 필터를 적용해 볼 건데 이거는 컨볼루션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0, 이게 세 개만 봤을 때 이걸 행로 곱하면 0이고 또 1이 처음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거 할 때 또 0이고 얘랑 얘 곱하면 1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한 칸씩 미뤄진다고 보면은 여기 0, 0, 0, 0 가다가 내가 1이 만나는 그 순간에만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를 확 뚫었다가 다시 1로 튀면서 이제 아마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가 경계라는 거는 RGB의 색깔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데서 가져온 거라는 그런 조금 과정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이게 밝기 변화가 크게 나는 곳을 검출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저번에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필터가 하는 일은 이렇게 미분인데, 그러니까 변화량을 감지를 하고 계산을 하자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이 컨볼루션, 이거는 적분을 볼 수 있으니까, 어, 신기한 게, 내가 적분을 했는데 계산되는 양은 조금 미분이네 해가지고, 약간은 좀 신기하다고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게 약간 반이었고, 여기서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바로 윗장에서요. 그 아까 그 네네 거기요. 그 왼쪽부터 가는 거잖아요. 세 개짜리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 0, 0, 1이 먼저 나와서 0에서 1로 갔다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닌가? 그건 제가 네.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이 상판 한 개씩 가다 보니까 1 먼저 만난다고 봐가지고,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이렇게 그래요.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원래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0,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엣지 디텍션을 한다라고, 이거 아니면은 좀 다음 걸로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분값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신기하게 생각해 뭐냐면은, 컨볼루션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이거는 이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쓰였는데, 이게 실제로 그 연속인 값에서는 얘가 적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한 적분이 알고 보니 미분이 되게 그러니까 변화량을 검출하는 미분으로 나왔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그 이번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 서정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거 몇 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권투 하면서 다음번 스트로크를 예상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바로 전 거를 보고 예상하기 하는 걸로 이제 그때 저는 코드를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너무 확률이 안 맞을 것 같고 전에 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그 스트로크의 조합을 보고 그 다음 거를 보면 조금 더 확률이 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잽을 다섯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훅을 치는 확률이 있지. 잽 한 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잽 나갈 확률이 있고 다른 거하고가 확률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할 때, 그러니까 저거 앞에 저걸,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세 칸, 네 칸 그런 거를 윈도우로 하는데, 음, 이 기준이랑 필터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이게 특성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막 음. 신경 써야 돼요. 좀 이게 윈도우를 넓게 잡으면 변화가 덜 느껴지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겠는데요? 예. 근데 변화를 좀 민감하게 잡으려면 윈도우를 작게 해야 되는데 또 윈도우 작게 하면 또 무슨 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약간 계산량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음, 잘 조합해서 쓰는 거라. 약간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그러니까 적분을 한 게 미분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기하다. 근데 적분 한 개 미분한 거면 그 약간 뭐죠? 원시함수도 또 있으면 걔를 미분한 게 컨볼루션 한 거 요렇게 돼서 뭐 n차 미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그냥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미분 적분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깨져가지고 조금 늪지대로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고 오 하다가 좀 하루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미분을 또 이 필터로 얘기하면은 하이패스 필터잖아요. 예, 그, 약간은 그렇죠. 그쵸. 주파수 고주파, 고주파가 이제 변화량이 크다고, 큰 신호라고 그러면
고주파 신호를 잘 통과시킨다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데 그 면에서는 맞네요. 아까 그 엣지 디텍션. 음,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챗 GPT 이거 얘기 싹 다 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다나 뭐 사과, 바나나, 귤 같은 애들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계산을 하지? 라가 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이거는 저 오늘 뭐 할까 궁금해가지고 그 나무위키에 그 제일 위에 있는 검색어가 사이버거가 있길래 그래서 사이버거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시는 이걸로 하는데 어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함수를 어떻게 주냐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아는 건 함수밖에 없으니까 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거 있잖아 단어에도 그냥 이렇게 매핑을 해주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플한 로직인데 뭐 가일 때는 0을 주고 나이 때 1을 주고 이렇게 음절 단위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엔 어떤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가가지고 단어는 좀 의미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게 조금 유의미하다고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단어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해가지고 조금 순서를 해나 그걸 주자라고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건 일단 구절인데 이거 좀 많이 적으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물 하나 이걸 하나의 한 단어로 보고 그 다음에 구성은 넓적다리 패티를 한 단어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재료들을 한 단어로 보고 이걸로 단어를 보면은 얘를 그냥 순서만 딱 표현해 주는 방식으로 여기만 1하고 나머지 다 0. 그 다음 단어는 1하고 나머지 다 0. 이렇게 쭉쭉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한 50단어, 60단어 되면은 50개, 60개 다 표시한다고 하면은 너무 용량 나이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당장 여기만 해도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거만큼 이거 n 제곱만큼 그러니까 이 단어 수가 n이고 n 제곱만큼 팽렬이 필요할 건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저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야매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샤 아즈나블에 대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벡터를 어떻게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줬냐면은 빈도수와 정규분포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조금 빈도수가 많은 단어는 좀 핵심적인 단어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양옆에 있는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보다는 조금은 더 의미 있는 단어일 거라는 조금 가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 가정인데 지금 이 줄만 보면은 지금 지원공화국이랑 지원 다이콘 지원 이게 제일 빈도수가 많은 단어니까 이 양옆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비문포를 이렇게 샥샥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보면은 여기 지원이 있고 그다음 여기 공화국이랑 의장이 여기 들어가고 그 지원 공화국 앞쪽에 창시자가 여기 가고 그리고 얘랑 좀 멀어지는 어디냐 세릴라가스 세릴라가스는 얘가 좀 넓게 좀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확률 그러니까 정규 분포니까 얘에서 하나 뽑은 값은 벡터니까 이제 어 확률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진짜 벡터가 확률이니까 근데 확률 벡터 있으니까 얘가 진짜 확률 벡터인지 한번 검사를 해보다가 제 슬랙에 나온 그런 문제가 맞닥뜨리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핫 인코딩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워드를 벡터로 인베딩하는 방식을 좀 어떤 식으로 좋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으로 나온 게 트랜스포머.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트랜스포머 이런 계열
계열이 등장했고 이런 방법을 좀 응용해 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 구글 버트였나? 버트 이런 버트, 챗 GPT 뭐 이런 언어적 모델들이 전부 그 워드 간의 임베딩 벡터를 잘 만들어 보자. 이게 학습의 목표고요. 학습을 잘 되었을 때 비슷한 단어들은 그 벡터 간의 워드 벡터 간의 거리가 가깝게 좀 관련이 없는 단어 멀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띄웠는데 그 워드 임베딩 된 벡터 좀 시각화해 놓은 그런 사이트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 실제로 비슷한 단어들끼리 비슷하게 붙어 있는 이런 점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뭔 생각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벡터를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지 않냐. 약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에만 있는 그런 벡터가 고정돼 있거나 조금 너무 학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조금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예, 저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건? 이것도 저는 사실 뭐 그 내용도 내용인데 그냥 논리의 그 여기까지 이어 나가시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은 저기서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되게 모델링 하는 게 항상 저는 좀 신기했었어서 오늘도 모델링 하는 그 사실 합성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쪽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저는 사실 뭔가 실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내가 다뤄보겠다라는 거는 잘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저랑 좀 많이 다르게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제 저거를 다룰 수 있어야 밥벌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키워드를 좀 얘기해 보자면 그 앞에서 그 유사한 단어일수록 같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시작돼서 그 토픽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던데 뭐 LDA 이런 방식이 그 말씀에 여기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단어가 자주 나오면 뭐 하나의 토픽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데 챗 GPT는 그 상표 명입니까? 아, 네. 아니면 아 챗 그러면 그 GPT가 상표명이고 GPT 1, 네. 2, 3 뭐 이런 게 논문 나왔던 모델 이름. 아 그러면 그 가로 열고 아까 그 LLM이었나요? 아, 예, 말씀. 오케이. 첫 번째 말씀. 네네 네네 LLM도 있었고 또 밑에 뭐 있었고 근데 걔는 그 학습을 시키는 도구 이름인가요? 좀 추상적인 단어로 뭐라 해야 되지? 그 비전 모델 하면 안에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그냥 대형 언어 모델에 해당하는 거면 전부 LLM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네, 모델들이 따로 있고요. LLM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뭐 구글에서 만든 뭐 바드나 요새 좀 핫한 스탠포드에서 만든 알파카나 그런 모델들을 다 포함하는 조금 예, 그런 카테고리에서 잠깐. 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벌써 11시 43분입니다. 다들 발표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 소감 나누고 오늘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나눠주시겠습니까? 거꾸로 갈까요? 배동 선생님 어떠셨어요? 는 문제를 올려놓고 안 풀어가지고 부랴부랴 푸느라 계산 실수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강병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즐거웠고요. 오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 슬랙 올린 거 잠깐 보면서 어, 그 어떤 말씀하실까 이제 기대감으로 저 재밌게 왔습니다. 그리고
DK 선생님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좋은 자료 주시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김동규 선생님 혹시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 과거의 영상들을 따라가면서 중간에 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네, 얘기 중간에 들어와서 렉처 해주시는 것도 문제 풀어주시는 것도 보고 뭐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나원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대용 선생님 거를 좀 듣고 난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어, DK 선생님이 올려주신 이런 그 그림들을 보니 예전에 그때 알파고를 한번 다카수 때 다뤄 주셨던 적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혀 벡터로서 표현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벡터로서 표현이 되고 행렬로서 표현이 됨으로써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행렬곱과 뭐 벡터 주어진 연산 몇 가지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게 참 재밌는 포인트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터디 되게 알차고 재밌었고요. 네, 어떠세요?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서 해보니까 좀 재밌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것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레코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